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두 번째로 함께합니다. 문화의 세기운 두 번째 단원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학문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성리학이랑 실학, 국학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조금 가볍게 들으셔도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까지의 예술 모습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문화의 세기운 두 번째 시간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자, 먼저 제목 3. 과학기술의 발달부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조선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이미 지난번에 다 배웠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선 후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조선 후기의 과학기술은 서양 문물의 수용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 서양 문물이 어떻게 들어왔냐 써있죠. 중국을 다녀왔던 사신들, 당시에 우리가 연행사라고 불렀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중국에 갔다가 많은 서적을 가져오고 많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가져왔던 물건이 뭐냐? 교재에다가 밑줄 그어주세요.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화포, 천리경, 그리고 자명종입니다. 자, 화포는 뭐 우리도 이미 있었고 천리경이랑 자명종은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천리경, 또 자명종, 알람시계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지도인데 뒤에서도 언급은 할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고 갑니다. 당시에 들어왔던 세계 지도는 고녀 만국 전도. 마테오 리츠가 만든 이 고녀 만국 전도가 들어오면서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세계 지도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중국 크게, 우리나라도 크게, 일본 조그만하게 요 정도만 나와 있던 지도인데 유럽이 나오고요. 아메리카 대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실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실학자들의 관심은 두 가지였죠.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상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이 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했고요. 여기에서 또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에 표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인데요. 벨터브러와 하멜. 그러니까 하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멜 등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5년 정도 살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원래는 일본에 가던 길에 표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신기하고 그 사람도 우리가 신기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서양 문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가 연구되는데 먼저 천문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문학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홍대용이 지전설을 연구했다. 자, 지전설이 뭐냐? 여러분 지구가 돈다. 지구가 자전한답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러한 천문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전설의 주장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래서 홍대용이 이러한 지전설을 연구하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천문학의 연구는 홍대용만 했었던 것 아니고요. 세 사람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익과 정약용. 여러분 정약용은 정말 박학다식한 인물이에요. 연구 안 한 분야가 없죠. 너무 다양한 분야에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고요. 또 이 과정에서 김석문이라는 사람이 지전설을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도입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까지 이어지냐? 홍대용. 그래서 홍대용은 혼천의라는 과학기구를 제작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홍대용의 혼천의는 사진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지전설은 성리학을 비판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홍대용이 성리학적 이론 비판 여기까지 언급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역법입니다. 우리가 역법은 여러분 고려시대에서 배우셨죠? 역법은 시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 시헌력은 누가 만든 거냐? 아담 샬. 서양인이죠.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서양 선교사로 이제 와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청나라에서 사용이 됐던 건데요. 이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시헌역, 역법을 제작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 시헌역을 언제 채용하게 되냐? 김육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김육의 노력으로 채용.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전설과 함께 역법이 들어왔는데 시헌역이 들어왔다. 김육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려시대에도 이 역법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원의 수시력을 채용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헌력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자, 수학도 있었네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정말 싫어했던 거, 저도 싫어했던 수학이 이때부터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수학은 먼저 마테오 리치라는 이제 서양 사람이죠. 고려만국전도도 만들었고요. 천주실이라는 책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기하 원본이란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마테오 리치. 자, 그리고 이제 뭐 최석정, 황윤석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통 수학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조선시대의 수학자죠.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과정에서 또 이제 누가 나와? 홍대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학은 여러분 수학하고 이제 좀 관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대용 역시 주해수용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와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수학의 발전이 있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 앞에서 얘기했던 지도인데요. 고려, 만국, 전도. 자, 이 고려, 만국, 전도가 들어오면서 조선인의 세계관이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 줄에 밑줄 그을게요. 이때 정확한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를 통해서 무엇에서 벗어나게 되었냐? 써주세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남. 그러니까 종래에는 우리에게는 오로지 중국뿐이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의학의 발달은 제가 고려시대 하면서 얘기했어요. 고려시대의 책 이름이랑 조선시대의 책 이름을 구분하셔야 된다. 자, 고려시대에는 태의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향약구급방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먼저 17세기에 누가 있었냐? 허준이죠. 허준이 지은 책, 동의보감. 그래서 첫 번째 조선 후기, 광해군 때 허준이 백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지은 책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18세기에는 또 누가 활동했냐? 여러분,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진짜 다양하긴 해요. 자, 정약용이 지은 책은요, 여러분, 마과회통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의학 서적을 좀 정리한 책입니다. 마과회통, 그리고 이제 박제가와 종두법, 천연두를 예방하는 종두법 있죠. 이것을 그때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국학연구에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마지막 인물은 이재마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재마에 대해서 드라마도 했었어요. 근데 이재마라는 사람은 일단 어떤 책을 썼냐? 동의수세 보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재마는 좀 낯설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아세요.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이거 한의원 가면 여러분 체질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상의설을 확립한 사람이 이재마예요. 그러니까 이재마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허준만큼의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러한 의서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뭐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이러한 의서들과 함께 기억하셔야 되는 책이고요. 허준의 동의보감만 외우지 말고 마과회통이랑 동의수세보원도 함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과 의학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정약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약용의 기술 개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약용은 지난 시간에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로 배우셨죠?
근데 기술이야? 그럼 상공업자야? 그래서 제가 써놨던 말 실학의 집대성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은 농업만 연구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실학자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유배 생활을 할 때 가서는 이제 어부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물고기는 뭐야 이런 거 물어보면서 또 책도 썼고 이러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 연구를 했는데 상공업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기술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교재에서 밑줄 그어 볼게요. 정약용의 기술과는요.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와줄 것이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었던 기계 첫 번째는요. 여러분 거중기입니다. 거중기는 여러분 도르래의 원리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기 위한 건데 남양주에 가면 여러분 이제 정약용에 관련된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이 거중기 볼 수 있고요. 거중기는요 여러분 무엇을 만들 때 이용을 했냐? 수원화성을 제작할 때 이제 수원화성을 축조할 때 많은 도움을 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걸 정약용이 했어? 두 번째는요. 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배다리 설계. 자, 정조가 정약용을 굉장히 아꼈죠. 왜냐하면 시험 볼 때마다 1등하고 굉장히 유능했기 때문에 정약용을 굉장히 아꼈는데 이 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정약용이 정조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정조가 한강을 건널 때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그래서 만들었던 건데요. 이 배다리 설계라고 하는 것도 사진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죠. 당시의 모습을 그린 거. 그래서 정약용에 대한 모습은 이렇게 거중기와 배다리 설계로 기억하시고요. 중농학파이긴 하지만 기술에 관련된 연구도 했다는 거 앞에서 의서 또 천문학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다양한 농사와 농업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셨던 농사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농사직설. 조선 전기에 세종이 이제 지었던 책인데 여러분 조선 후기에 농서가 2개 있었습니다. 바로 신속의 농가집성 그리고 박세당의 색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양한 농사법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서도 2개 더 추가하시고요. 이 과정에서 뭐 산림경제, 또 임원경제지 이러한 책들도 편찬이 돼서 다양한 서적이 편찬이 됐다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이죠. 여러분, 근데 농업기술은 솔직히 우리 조선 후기의 농업 발전에서 한 번씩 다 언급을 했어요. 근데 복습한다 생각하고 한 번만 적어볼게요. 첫 번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사법은 이것. 모내기법이죠. 시험에는 모내기법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양법이라고 나올 건데요. 자,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과 견종법, 씨 뿌리는 방법이죠. 견종법이 널리 보급이 됩니다. 특히 이양법의 경우 고려시대는 남부지방에서만 이루어졌다면 조선 후기의 이양법은 전국에 확대가 됩니다. 이거 했었죠. 전국으로 확대 실시.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어. 가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계속 했어요. 왜?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쟁기를 이용해서 깊이가리를 하게 됐고요. 거름을 주는 방법이죠. 시비법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황무지 개간이나 수리시설 축조 등도 이루어지면서 농업 기술도 발전하게 됐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다 기술 발전입니다. 그래서 천문학 외에도 의학의 발달, 그리고 요거 농업기술의 발전까지 기억하면서 조선 후기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조선 전기는 세종의 업적에서 다양한 과학기구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문화로 갈게요. 조선 후기의 문화입니다. 자, 조선 후기는 여러분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배웠던 또 경제 파트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 후기에는 농업이 잘 됐죠? 상공업도 잘 됐죠? 장시가 많아졌죠? 그래서
상공업의 발달과 무엇의 증대? 농업 생산력의 증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민 계층들이죠. 서민 계층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불러요. 경제적으로 좀 살아요. 그럼 여유가 생기니까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과정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 서당이 많이 보급이 됐어요. 교육 수준이 좀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참여층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래에는 양반 중심의 문화였다면 이제는 서민층으로 문화 계층이 확대되는데,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서민층, 그러니까 상민과 누구 중심이냐? 중인들 중심이었죠. 상민과 중인.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화를 여러분 서민 문화라고 합니다. 한글 소설과 공연 문화인 판소리와 탈놀이, 그리고 한글 소설 외에도 사설 시조가 발달하게 되고요. 다양한 미술과 음악, 무용이 발달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서민 문화를 하나씩 종류별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공연 문화입니다. 판소리와 탈놀이. 자, 여러분 판소리를 탈놀이랑 어떻게 구분을 하죠? 판소리는 누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친다, 뭐 요 정도로 기억하시는데, 소리꾼이 있고요. 고수가 북을 치면서 장단에 맞추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문화인데요. 자, 이 판소리의 특징을 먼저 밑줄을 그어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고요. 스토리가 있죠.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창과 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리꾼이 창을 하면서 소리를 하는 거고요. 이 창과 사설이라고 할게요. 이걸 엮어서 이끌어 가는데 흐름도 자유롭고요. 추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겹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데, 현재는 판소리 작품이 12마당 중에서 현재는 몇 개만 이루어진다? 5마당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2마당에서 5마당.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은 여러분이 이름 아시는 것들, 뭐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군가, 적벽가,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이걸 다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 19세기에 신재효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어요. 판소리를, 12마당을.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판소리 작품들이 있고요. 자, 가면극은 여러분 탈놀이입니다. 얼굴에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건데, 이 탈놀이의 경우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죠. 뭐 탈놀이는 지역마다 있습니다. 오광대놀이, 뭐 산대놀이, 다양한 지방색을 가지고 있는 놀이들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으로 말뚝이 나오는 그 탈놀이 작품도 있어요. 풍자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승려들의 부패를 풍자했습니다. 승려들의 위선과 부패. 그리고 또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양반들의 이야기를 폭로하는 거. 그래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는 이러한 작품들이 있는데, 굉장히 웃긴 게 이 판소리나 탈놀이는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이제 공연 예술의 시작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렇게 공연을 할 때 뭐 상민들만 보는 건 아니죠. 지나가던 양반들도 뭐해? 이렇게 기웃기웃해서 즐겨보고 막 박수치고 하는데, 양반들은 자기를 비판하는 탈놀이를 보면서 막 웃어. 내용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 아닐 텐데,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양반과 상민층이 다 같이 어우러졌던 공연 문화고요.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문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와 탈놀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나 알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문학 작품들. 자, 문학 작품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문학이 있었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한글 소설. 자, 조선 후기에는 이제 서민들에게 한글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글 소설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한글 소설의 대표적인 거 하나만 밑줄 긋죠?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전은 여러분 최초의 한글 소설입니다. 허균이 지은 건데요. 뭐 율도국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야기. 근데 그 백성들 중에 여러분 모두 다 한글을 깨우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글을 배울 수 없어서 당시에는 이 한글 소설을 읽어주는 이야기꾼도 있었습니다. 연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막 돈을 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이러한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 사설 시조가 있었는데 종래의 시조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시조였습니다. 배우셨죠? 우리 뭐 초장, 중장, 종장해서 333, 369 뭐 이렇게 해서 글자 수 맞추고 음운율 맞추고. 그런데 이 사설 시조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의 자유로움. 그냥 내 마음대로 읊어. 즉,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감정의 솔직한 표현. 그래서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설 시조가 유행을 했고요. 또 한문학도 있었습니다. 한문학은 당시에 이제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양반들 중에 몰락한 양반들이 이것을 유행을 시켰다면 대표적인 사람 정약용과 박지원이 있었죠. 실학과 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정약용과 박지원이 대표적으로 양반 사회를 비판했다. 양반 사회 비판. 이러한 형태로 한글 소설이 있었고 사설 시조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 그림인데요. 자, 그림은 일단 종류를 보고 사진을 볼게요. 자, 조선시대 전기에 배우셨던 그림은 여러분 딱 2개입니다.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하고 안견의 몽유도원도. 그런데 조선 후기의 작품은 좀 많아집니다. 자, 첫 번째는 진경산수화인데 여러분 진경산수화의 뜻은요. 이렇게 갑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이전까지는 중국의 화풍을 따라서 그렸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그랬고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와서는 금강전도 그리고 인왕제색도 이런 작품들이 누구에 의해서? 정선에 의해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들 일단 진경산수화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풍속화인데 풍속화는 여러분 이거죠.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무엇하는 거야? 표현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대표적인 작가 2명이 있습니다. 김홍도하고 신윤복. 김홍도의 작품은 여러분 굳이 제목 안 외우셔도 돼요. 그림 보면 제목 딱 나오죠. 씨름하면 씨름도, 서당에서 매 맞는 장면 있으면 서당도. 이렇게 그림을 딱 보면 제목이 나오는데 신윤복 같은 경우는 그림이 김홍도랑 정말 달라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한데 양반들의 모습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과 부녀자 이들의 모습을 표현했는데 신윤복의 대표적인 작품은 미인도를 아시는데 미인도보다는 단오풍정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목욕하는 모습을 승려 2명이 그 애기 동자 같은 애들이 이제 몰래 숨어서 보는 그림이 있어요. 조금 이따 볼 건데요. 이러한 작품들이 유명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민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화의 뜻은 말 그대로 백성들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건 작가를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들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다가 복을 기원하는 이러한 믿음을 담고 있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그림 중에 호작도라는 게 있습니다. 호랑이랑 까치 나온 것도 있고요. 잉어 2마리. 뭐 잉어가 상징하는 거는 무병장수.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물고기 그림이 있는 민화를 선물하기도 하고 이 복을 기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풍에도 민화가 들어가죠. 그래서 장식용 민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민화도 여러분이 딱 보면 알아요. 동물들이 나옵니다. 동물들. 그래서 뭐 호랑이가 있으면은 귀신을 쫓는, 악귀를 물리치는, 까치가 있으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런 표현으로 민화를 그렸고요. 당시에 이제 여러분 서해하면 이 사람이죠. 김정희. 추사체. 그래서 김정희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김정희의 추사체가 대표적인 서예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도 이제 서양화 기법을 도입했던 강세왕이 있고요. 장승업. 굉장히 이제 거친 표현으로 그림을 그렸던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조선 후기의 회화, 작품들을 기억하면 되고요. 사진으로 이제 모습을 확인해야겠죠. 첫 번째 인왕제색도입니다. 정선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적으로 인왕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림을 그렸고요. 두 번째는 풍속화. 딱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홍도와 신윤복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과 함께 이제는 건축인데 건축은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일단 절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사원을. 짓긴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성리학 국가야, 유교 국가니까 절 안 돼. 여러분 세조의 경우는 나중에 왕위를 버리고 승려가 됐잖아요. 불교에 귀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한데 불교를 믿지 마라고 했지만 민간에서는 다 믿고 있었고요. 오히려 이제 여러분이 사극 같은 거 많이 보셨을 텐데 사극에서도 막 임금님 말고 이제 중전마마가 막 절에 가고 이러한 모습들도 가끔 이상하게 나오긴 합니다. 절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나 뭐 이전 시대처럼 절을 많이 짓거나 탑을 짓거나 이러진 않죠. 그런데 절이 있긴 있습니다. 먼저 17세기에 이제 조선 후기에 절이 만들어졌는데 금산사 미륵전과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이 있는데요. 자, 이 접들은 일단 규모가 커요. 교재에 써있죠. 규모가 큰 닫힌 건물이고요. 여러분 내부가 하나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절인데요. 내부는 탑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통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법주사 팔상전.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제 목탑 형식의 모습이고요. 18세기에는 이제 논산의 쌍계사 유명합니다. 그리고 부안의 계암사, 안성의 성남사 이러한 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 있었다. 명칭. 우리 고려시대에는 여러분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배우셨죠? 절 이름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은 수원화성이죠. 수원화성은 뭐 너무나 사진이 많아요. 여기저기. 자, 대표적인 서양식 축성법을 가미한 건데 누가 지었냐? 정조 때 정약용이 지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거중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정조라고 쓰시고요. 이 수원화성은 여러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왜 등재가 됐냐? 당시에 만들어졌던 건축물이 서양식 건축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봐도 이 건물은 되게 잘 지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교재에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것은 화성인데 이제 성곽이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방어와 공격의 기능을 겸비. 그러니까 성곽은 대부분 여러분 이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의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곽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성곽 양식에다가 서양식 기술을 굉장히 세련되게 가미를 한 건데요. 이 수원화성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종합적인 계획도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성곽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 백성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고요. 정약용과 연결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설명이. 그래서 수원화성 조선시대의 건축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세기의 건축물은요. 두 개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 경복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탔죠. 19세기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19세기의 건축물로 나오는데 경복궁의 근정전, 이제 업무 보시는 곳, 그 다음에 경회루 이 정도가 이제 19세기의 건축물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근현대 들어가면서 여기에서는 또 다른 건축물, 서양식 건축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중기의 모습도 그림으로 된 거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형태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도자기. 자, 고려시대는 우리가 지금 몇 시간 전이긴 한데 기억 한번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문제도 푸셔야 되니까. 고려시대는 여러분 청자예요. 청자죠. 그리고 분청사기가 들어왔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무조건 백자입니다. 맞아요. 백자인데 이번에는 백자를 하나 더 적을 거예요. 자, 일단 자기하면 백자. 16세기 이후부터 이 백자가 서민들의 생활용품으로 널리 쓰이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청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도자기가 살짝 바뀝니다. 바로 청화백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청화백자는 여러분 말 그대로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푸른색에 물감이 들어온 거죠. 염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화백자가 들어왔는데 고려시대는 청자랑 분청사기까지 기억을 하세요. 분청사기는 약간 애매해. 조선 전기까지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청작, 상감청작, 분청사기 그리고 조선으로 오면서 백자인데 조선 후기에 이제 청화백자 나온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목공예. 목공예는 여러분 읽고만 갈게요. 기능성을 살린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문갑, 뭐 이렇게 나무를 잘 새겨서 조각을 낸 장식용품으로 만든 문갑이 있고요. 뭐 책상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제품들은 굉장히 조각을 잘했어요. 정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화각공예, 쇳불을 쪼개어서 무늬를 내는 이러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목공예랑 화각공예는 여러분 모두 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 장식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겸비했냐? 기능성, 실용적으로 거의 다 무슨 용품을 제작했다? 생활용품 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활용품. 근데 백자도 마찬가지죠. 생활용품이죠. 우리 조선시대 그릇 다 백자예요. 뭐 오늘날처럼 색깔 알록달록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백자입니다. 그쵸? 배그민족 그런 말도 다 이런 데서 유래가 돼요. 검소하다, 선비정신, 여유롭다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음악은요. 전반적으로 솔직한 감정을 표현을 했대요. 근데 음악은 여러분 조선 전기하고 한번 살짝 비교해 볼게요. 조선 전기는 대부분 궁중음악이에요. 악을 정리했다. 우리 악학괴범, 악장가사 뭐 이런 거 다 조선 전기는 대부분 궁중음악 중심이었는데 교재 기억에 써 있습니다. 왜 음악이 솔직하게 표현이 됐냐? 음악을 누리는 향유층이 확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확대가 됐어? 옛날에는 궁중, 양반, 그런데 이제는 서민계층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뭐 미사역으로 많이 써서 예쁘게 보이다 이런 거 아니야. 솔직하게 자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이 두드러졌고요. 양반들은 여전히 가곡이나 시조를 읊죠. 하지만 백성들은 민요를 불렀고요. 이러한 모습들 외에도 광대나 기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판소리나 산조, 잡가 등이 있었다는 거 음악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내용을 마무리했는데요. 자, 요게 바로 청화백자입니다. 백자에다가 여러분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조선 후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요렇게 단적으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서민 문화를 배웠습니다. 서민 문화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화 형태라는 거 기억하면서 판소리, 탈놀이, 한글 소설, 사설, 시조, 미술,
건축과 백자까지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문화 파트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한국사 시험에서 여러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요. 이름이 나오죠. 시대별 문화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이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저랑 공부하면서 고대, 중세, 근대 요거 근세, 그 다음에 요거 문화의 세기운 조선 후기까지 각 시대별 문화재 이름 정도만 복습하시고요. 문제 풀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 여기까지고요. 문제 풀어놓고 저와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